자, 218페이지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자, 여기 보시죠. 제3자를 위한 계약했을 때 요 성립 요건은 첫 번째 제3자를 위할 것, 두 번째 계약할 것 이렇게 외우자고 했죠. 그럼 이제 갑이 요약자고 을이 낙약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요청하는 사람이고 계약을 승낙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병은 제3자가 되겠죠. 그 얘를 다른 말로는 이익을 받는 자, 그래서 수익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을려가 누구냐면 꽃집 아가씨예요. 꽃집 아가씨. 그래서 갑이 돈을 주고 꽃을 사는데 꽃을 사다가 자기가 갖다 주는 것도 좋지만 얘가 직접적으로 얘한테 꽃을 전달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매매한다. 꽃 매매 계약. 꽃을 매매하는 계약이다. 근데 그 매매는 일반적으로 당사자를 위해서 하는데 이거는 특이하게도 자기가 아닌 제3자를 위해서 계약을 한다. 그랬을 때 요약자와 이 제3자의 관계를 무슨 관계? 대가 관계. 그러고 이 관계를 이행 관계 내지는 극부의 실현 관계라고 하고 요 관계를 보상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은 첫 번째 제3자를 위한다 그랬죠? 요걸 제3자 약관의 존재 그래요. 제3자 약관이다라고 했을 때 약관은 계약의 내용이 된다 그런 얘기죠. 이 약관이란 건 계약의 내용이에요. 계약의 내용이 제3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주겠다는 게 계약의 내용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때 제3자는 현존함을 요하지 않습니다. 현존함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설립 중에 법인 또는 폐하 이런 사람도 제3자가 될 수 있죠. 또 제3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제3자의 채무가 면제되는 내용의 형태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3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이쪽에서 면제시켜주는 것도 제3자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지요. 두 번째는 계약을 하지요. 누가 누구와 계약합니까?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 그들의 관계를 뭐라고 해요? 보상관계. 그래서 보상관계가 어떻게 되죠? 유효해야 된다. 그럼 보상관계가 유효한데 보상관계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해제권이나 원상회복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다. 꽃을 받겠다라고 표시를 하게 되면 제3자 권리의 확정이 일어납니다. 확정이라는 말은 더 이상 변경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갑과 을의 합의로 제3자 병의 권리를 뭐하지 못해요? 변경하거나 혹은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 따라서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럼 제3자가 이렇게 권리가 확정되는데 제3자 권리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행 청구 아니면 손해배상의 청구권. 이행 청구 아니면 손배청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3자 권리가 확정됐다라고 했는데 이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어요. 채무 불이행이 있다면 얘는 보상관계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그건 병의 동의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확정은 갑과 을이 합의해가지고 병의 권리를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기들끼리 합의로서는. 병의 권리는 이미 확정돼 버렸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채무 인수와 관련해서 병이 갑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채권이 있는데
그러면 얘는 채무자잖아요. 근데 그 채무를 을이 인수를 하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얘한테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 형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병존적인 채무 인수하고 또 하나는 면책적인 채무 인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병존적인 채무 인수라는 건 병의 입장에서 갑에게도 을에게도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형태의 채무 인수예요. 기존의 계약 관계는 그대로 있으면서 플러스 을에 대한 권리가 하나 더 발생하는 게 병존적 채무 인수. 면책적 채무 인수는 말 그대로 면책되는 거예요. 병은 을에게만 채권 행사를 할 수 있고 갑은 빠집니다. 그래서 갑이 면책적으로 채무 인수하는 형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병존적 채무 인수일까요? 면책적 채무 인수일까요? 병존적 채무 인수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왜냐하면 요약자가 있고 그 다음에 낙약자가 있고 수익자가 있을 때 이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했죠? 대가관계. 대가관계하고 이 관계는 보상관계인데 대가관계와 보상관계는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면 대가관계는 그대로 존재하면서 보상관계를 통해서 하나의 채권이 더 발생하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바로 병존적 채무 인수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시험에서 빈번하게 뻑하면 나오는 게 뭐냐면 대가관계는 보상관계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안 미치죠. 그러면 낙약자는 대가관계의 흠결을 이유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가관계가 무효 취소됐다는 것을 얘가 주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대가관계는 보상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상관계에서 발생한 사유로서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비록 이자가 선이라고 해도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매번 나오는 거예요. 예컨대 지금 저 사례에서 보면 얘가 꽃을 받겠다라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어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는데 이쪽에서 돈을 입금을 안 해주는 거예요. 돈을 입금을 안 해줘. 약속된 시간까지. 이쪽에서 꽃 달라고 하니까 네 남편이 돈을 안 주니까 내가 꽃을 못 주겠다라고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보상관계에서 발생하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해도 된다는 겁니다. 보상관계에서 어떤 사유가 발생하든지 간에 그건 전부 다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예컨대 보상관계가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등으로 무효나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러한 무효나 취소된 것 가지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 얘기야. 선의의 제3자라도. 얘는 의사표시, 이 비진이 통정 착오사기 강박에서 말하는 제3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통정한 허위표시를 기초로 해서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인데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 이외의 자가 아니에요. 왜? 얘하고 계약한 당사자이지만 얘가 틀어서 얘한테 의무를 이행하는 거잖아요. 그 얘는 당사자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제3자로 보는 게 아니라. 근데 왜 여기서는 제목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냐면 지그들끼리 계약을 하는데 지그들끼리 계약하는데 이행은 제3자에게 한다. 자기들이 아닌 사람에게 한다는 의미에서 제3자예요. 의사표시에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얘는 보호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보상관계가 비진이 통정 착오사기 강박으로 무효 취소되더라도 그 무효 취소를 가지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대가관계로 주장할 수는 없다. 아시겠죠? 예. 자, 개념과 제3자 사이의 법률 관계에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통상의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해서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계약을 하면서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 계약을 체결했다. 개념 관련해서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해서 가진 채권에 관해서 그 채무를 면제시켜주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한다. 설명드린 거죠?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 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또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해서 가지는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급부에 해당한다. 당사자 X 이게 뭐예요? 갑과 을이 당사자고요. 병은 당사자가 아니란 말이죠. 병은 취소권, 해제권,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이 없죠. 제3자는 계약 당시 특정되거나 현존하지 않아도 되고 태아나 설립증 법인도 제3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관계 기본관계 그랬을 때 기본관계는 을은 기본관계 기인한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랬을 때 기본관계는 뭘 얘기하냐면 보상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상관계. 기본관계가 뭐라고요? 보상관계. 을은 병의 이행 청구에 대해서 동시 이행의 항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그다음 급부관계.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병의 이행 청구권도 소멸한다. 그래서 무효 취소가 되면 그래서 보상관계 여기 봐봐요. 보상관계가 유효이어야만 하는 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에요. 이게 무효나 취소가 되면 제3자 권리도 당연히 없는 거죠. 그 다음 대가관계입니다. 갑병 사이의 법률관계의 효력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는 물론 그에 기한 갑을 사이의 법률관계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갑병 사이 관계 이거죠. 이 대가관계는 보상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걸 잔뜩 길게 쓴 거예요. 을은 갑의 병에 대한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갑의 병에 대한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 봐봐요. 을은 갑의 병에 대한 항변으로 즉 대가관계를 통해서 얘한테 주장할 수는 없다. 이해되셨어요? 네. 을은 갑과 병 사이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더라도 병의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없죠. 갑병 사이 계약이 무효이든 말든 을은 상관없어요. 전혀 보상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대가관계와 보상관계는 별개입니다. 갑은 대가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의해서 을에게 부담하는 채무 이행을 거부할 수 없죠. 왜냐하면 대가관계와 보상관계는 별개 아니면 영향을 미치는 관계? 별개. 자, 다시 보시면 제가 계속 얘기하듯이 보상관계로 주장할 수가 있고 대가관계로 주장할 수는 없다. 그 표현을 지금 이렇게 잔뜩 써놓은 것이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 머릿속에 맞추셔야 돼요. 그건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효력입니다. 수익자의 지위. 수익의 의사표시 전에 최고권이 있어요. 낙약자가 을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계약의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병에게 체고할 수 있습니다. 이익의 향수는 뭐예요? 누릴 향자 받을 숫자예요. 이익을 누린다라는 뜻이에요. 이익의 향수. 퍼퓸 그게 아니고 최고의 효과. 그래서 을이 기간 내에 그러니까 이 낙약자가 병에게 너 수익할래? 꽃 받을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최고한다 그래요. 최고. 근데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수익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꽃 받을래? 물어봤더니 얘가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럼 수익한 걸로 간주해야 돼요? 수익을 거절한 걸로 간주해야 돼요? 거절로 간주해야 되죠. 최고라는 건 기존 상태가 고정되는 거예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는데 수익한 걸로 간주해서는 안 되죠. 기존 상태는 수익하지 않는 상태였으니까 그걸로 확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최고의 효과, 을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병이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뭐한 것으로? 거절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해되시죠? 기존 상태가 고정되는 겁니다. 수익의 의사표시, 상대방 권리 취득 요건이다. 그래서 병의 권리는 병이 을에 대해서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표시한 때에 생긴다. 이게 바로 수익의 의사표시 시점입니다. 병이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 상대방은 누구예요? 을이죠.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죠. 성립요건은 두 가지고 수익의 의사표시는 무슨 요건이라고요? 제3자 권리 취득의 요건이에요. 권리 취득의 요건.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 옆에 상대방과 권리 취득 요건 이게 뭐냐면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을이다 그 얘기고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의 권리 취득 요건이다. 그렇게 짧게 쓴 거예요. 그 다음 수익 의사표시 후입니다. 수익 의사표시를 했으면 이행청구 아니면 손배청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제3자는 의사표시 규정에서의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갑을 사이의 매매계약이 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 을은 그 무효를 이유로 선의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또 갑과 을의 계약 보상관계가 갑의 착오로 취소가 되면 병은 착오 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 말은 취소로서 대항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 권리가 확정된다 그랬죠. 따라서 합의로 변경도 안 되고 소멸시키는 것도 안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과 을이 합의에 따라 병의 권리를 소멸시키지 못하고, 그죠? 또 밑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갑과 을의 합의로 병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도 없습니다. 자, 넘겨보시고 요약자와 낙약자의 지위는 계약의 당사자이지요. 그래서 요약자는 취소권, 해제권 등을 갖게 되는 것이고 원상회복 의무도 있어요. 낙약자에 대해서 급부 의무 있고요. 뭐 그런 내용은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계약의 해제와 해지. 해제하고요. 해지하고 이게 해자는 같은 해자예요. 그죠? 이게 무슨 해자죠? 요게 뿔이에요. 뿔. 뿔이고 요게 칼이죠. 칼도자. 요게 소우자예요. 그러니까 뿔을 칼로 해체하는 모습이에요. 뿔을 칼로 자르는 모습에 해체한다. 그래서 이게 풀해자예요. 풀다. 풀어헤치다. 풀해. 요거는 무슨 뜻이죠? 제거하다 그런 뜻이에요. 요거는 멈추다 그런 뜻이에요. 멈출치. 그럼 풀어서 제거한다 그런 뜻이죠? 그럼 왜 이게 풀해자를 써야 되냐면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당사자 간에는 뭐가 생겨요? 구속력이 생기잖아요. 서로 간의 의무, 채권 채무가 발생하고 서로 간의 채무를 이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니까 그러한 구속력을 풀어 제끼자 그 얘기예요. 계약으로 연결된 두 당사자 간의 구속력이 있으니까 그걸 풀자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풀해자를 쓰는 거고 요거는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거한다. 예컨대 꽃을 키우다가 다 뽑아버리면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 키웠던 흔적이 없어지는 거죠. 소급표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해지라는 것은 비가 오다가 멈췄어요. 그럼 비 온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소급표가 아니라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소멸한다. 그래서 해지라고 해요. 그러면 일시적 계약에서는 해제를 통해서 계약을 소멸시키고 계속적 계약에서는 해지를 통해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킵니다. 그럼 계속적 계약은 해지를 하는 거고 또 일시적 계약은 해제를 하는 거죠. 예컨대 임대차 계약 3년을 체결했다. 근데 중도에 뭐 하는 거죠? 해지를 해야죠. 그러면 장래를 향해서만 임대차 계약이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고 기존에 남아있는 건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매매계약도 예컨대 신문배달이다. 신문배달. 이건 매일 오는 거잖아요. 계속적 반복적으로 급부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거는 해지예요, 해제예요. 해지가 되는 거죠. 보통 매매계약은 해제를 하는 것이고 두 개 구별할 수 있죠. 다만 두 개의 공통점은 뭐에서? 계약에서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단독행위는 해지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계약에 국한해서만 해제와 해지가 나와요. 그래서 계약법 총칙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해제와 해지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민법 총칙에는 우리가 취소라는 걸 공부했잖아요.
취소는 그것이 계약이든 단독행위든 전부 적용되는데 반해서 계약법 총칙에 해제와 해지가 나온다는 말은 이것은 계약에만 국한해서 쓰는 단어다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해제와 해지를 민법 총칙에 배치시켜 놓으면 이것은 해제는 모든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즉 단독행위든 계약이든 전부 해지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계약법 총칙에 있는 것이니까 계약에만 국한해서 해제한다. 그렇게 해제하는 거는 단독행위죠.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고 얘는 무슨 건이다?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그죠? 그러면 이거하고 유사한 게 취소권이 있잖아요. 취소권은 이 해제하고는 뭐가 다르냐 그거죠. 얘도 소급표가 있어요. 그죠? 근데 취소권은 법정 취소만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상의 취소권이 발생하는 원인은 딱 정해져 있죠. 뭐죠?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요때 한해서만 취소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제는 특히나 해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당사자가 약정해서 해제권이 발생할 수도 있고 법률의 규정에 통해서도 해제권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 발생 원인이 다양하다. 취소하고는 다르죠. 그러나 같은 점은 단독행위이자 동시에 소급표 있다는 것은 해제도 취소도 같아요. 그런데 발생 원인이 다르죠. 취소는 법정 취소, 즉 제한 능력, 착오사기, 강박만 있는데 반해서 해제는 법정 해제권도 있어요.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면 해제권 발생하고 기타 당사자 간의 약정을 해서도 해제권이 발생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런데 주의하실 건 거기 221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 법정 해제, 채무 불이행, 약정 해제, 계약금, 해약금 해제 그렇게 나와 있죠. 세 개를 그냥 비교한 것이니까 참고로 보시고, 근데 문제는 계약으로서 합의 해제가 나와 있죠. 합의 해제는 말 그대로 계약입니다. 그죠? 합의 해제는 다른 말로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그래서 해제 계약이라 그래요. 봐봐요. 합의 해제는 다른 말로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해제는 뭐예요? 계약을 해제하는 거예요. 단독행위 얘는. 근데 해제 계약 글씨 순서를 바꾸니까 얘는 계약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합의 해제는 말 그대로 합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합의해서 우리 계약 끝낼까? 그래 좋다 끝내자. 그러면 합의 해제 되는 거예요. 자, 거기 취소, 해제, 합의 해제,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의 당연복귀 유인성 이렇게 느닷없이 이게 나와버렸네요. 해제 조건 성취 효력은 원칙적 소급표가 없음에 주의하셔요. 자, 다만 이거는 이제 여기서 나올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해제의 효과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거기서 다시 볼게요. 소설 보시면 계약의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소멸시키는 것, 이게 해제입니다.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과 함께 채무불에 대한 핵심적인 구제수단이고요. 거기 동그라미 3번 보시면 해지는 계속적 계약관계를 장래에 대해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해지와 해제를 또 구별을 해놨고 시험에서는 해제 위주로 나옵니다. 해제 위주로. 반가로 2번 합의 해제, 해제 계약과 구별하자 그거죠. 의 관련해서 계약의 합의 해제 또는 해제 계약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해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에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뭐예요? 계약이죠. 계약. 우리 이혼 해보셨나요? 안 했어요? 한번 해보시면 합의로 일단 할 수 있죠? 네. 합의로 우리 그냥 그만 살자. 아이 좋다. 그래서 합의로 하면 이혼을 하면 그게 뭐예요? 합의 해제가 되는 거예요. 합의 해제. 아시겠죠? 네. 합의 해제하는 건 말 그대로 자기들끼리 합의로 계약을 쪽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럼 뭐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지 몰라요. 그죠? 넘겨보시고 성질 보시면 합의 해제는 합의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의사표시 몇 개? 2개. 그래서 법적 성질이 계약인 점에서 단독행위인 통상의 해제와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계약 해지에 관련된 규정의 적용 배제, 예외적 적용 그랬을 때 계약 해지에 관한 민법의 규정 543조 이하의 규정은 원칙으로 해제 계약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손해배상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합의 해지할 때는 해제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일반적인 해제는. 근데 합의 해제는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한다는 얘기고, 두 번째, 계약이 합의 해지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안 되겠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고 또 이자도 줄 필요가 없다. 다만 적용되는 거는 합의 해지일지라도요,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소급표 나오면 무조건 공식이에요. 제3자는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3자 보호한다는 거, 그거는 적용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효과 보시면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여기 봐봐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양도를 했단 말이야. 등기 이전했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매매는 채권행위고 양도라는 행위는 물권행위죠. 다시 말하면 약속하고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의무 측면에서 보면 부담행위고 요거는 처분행위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나누는 것은 채권행위는 처분 권한이 없어도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타인의 권리의 매매는 유효, 무효? 유효하다 그랬잖아요. 증여도 유효, 임대차도 유효, 다 유효예요. 채권행위는 전부 유효인데 타인의 권리의 물권행위는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타인의 권리의 양도, 타인의 권리의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이런 건 다 무효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구별을 했었는데 얘가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얘가 결과로서 소유권 이전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거를 유인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단적으로 얘기하면 채권행위인 원인행위가 결과를 발생시키는데 원인이 만약에 소멸한다면 결과도 당연히 소멸해야 되는 거죠. 동의하세요? 제가 예를 들어 혼인한 거를 후회해서 그때로 소급한다라고 가정해봐요. 총각으로. 예? 총각으로 소급해요. 그럼 제 애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가정을 하자는 거예요. 매매를 해서 소유권 이전됐어요. 근데 매매 없는 걸로 치잔 말이에요. 그럼 소유권 이전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매매인 원인 행위가 취소되거나 아니면 해제되거나 합의 해제되거나 또는 해제 조건이 성취되거나 어쨌든 원인 행위가 실효되는 거죠. 실효되면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을에게 넘어간 이 등기는 말소 등기하지 않고도 당연히 갑에게 복귀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당연 복귀에 당연 복귀. 말소 등기해야만 복귀하는 게 아니고요. 매매가 취소되는 순간 짠 하고 갑이 소유자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순간적으로. 해제되면. 취소되면. 합의 해제되든 상관없어요. 해제 조건이 성취돼도 상관없어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매매가 취소되면 짠 하고 갑이 소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의 등기, 매수인의 등기는 무효잖아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말소를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소를 청구하는 권리, 갑의 말소 청구권은 물권자로서 청구하는 거예요? 채권자로서 청구하는 거예요? 다시.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런데 매매가 실효됐단 말이에요. 그럼 짠하고 누가 소유자가 된다고요? 갑이 소유자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등기는 실제관계 일치하지 않는 무효인 등기예요. 그죠? 그럼 얘가 소유자로서 얘한테 말소를 청구하잖아요. 그럼 소유자로서 청구해요? 아니면 채권자로서 청구해요? 소유자는 물권자, 채권자? 그래서 물권적인 청구권에 해당하고 이거는 시효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소 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 그 얘기야. 그거를
효과에서 쓴 겁니다.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어떻게 복귀해요? 당연 복귀한다. 틀리게 표현하려면 매수인 등기가 말소되어야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된다. 그러면 틀려요. 말소 등기해야 복귀되는 게 아니라 무슨 복귀? 당연 복귀. 자, 그럼 2번 해제권의 발생 요건입니다. 해제권은 약정 해제권 아니면 법정 해제권이라 그랬죠. 자, 채무 불이행은 법정 해제권의 발생 요건이에요. 그럼 채무 불이행의 형태가 기억, 이행, 지체, 니은, 이행, 불능, 그죠? 그리고 디귿은 없네요. 그죠? 예, 예. 디귿은 없어요. 불완전 이행은 뭐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이행 지체는 말 그대로 늦게 하는 거고요. 이행 불능은 이행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먼저 이행 지체 보시면 계약 해제권의 발생 사유인 이행 지체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한데 채무자가 그 이행기를 도구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이행 지체란 있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자, 오른쪽에 표 보시면 이행 지체, 그럼 반대 채무 이행 제공 동그라미예요. 자, 상대방이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있으면 당연효 지체 책임 면제가 인정되니까 채무자를 이행 지체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대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다시 여기 보세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양쪽이 다 안 하고 있을 때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상태는 동시 이 상태가 있으면 이행 지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행 지체에 빠지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자신의 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에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행했다. 매도인이 이행했다는 말은 등기서류 넘겨줬다는 얘기고 이행에 제공을 했다는 말은 언제든지 얘가 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준 거예요. 예컨대 부동산 사무실에 등기서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매수인에게 최고를 합니다. 너 부동산 사무실에 내가 등기서류 맡겨놨으니까 언제든지 아무 때나 와서 잔금 주고 찾아가 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행의 제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쪽에서 먼저 이행 또는 제공을 하게 되는 순간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이행 지체에 빠지게 된다. 요때는 이행 지체에 안 빠지죠. 왜?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있으면 지체 책임이 저지되는 효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동시행의 항변권의 존재효.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행 거절입니다. 개념 보시면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요. 채무자가 자기 의무가 있음에도 자기가 안 하겠다라고 굳이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이때에는 반대 채무 이행 제공 X 무슨 말이에요? 거기 오른쪽에 나와 있죠. 이행 거절을 이유로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반대 채무의 이행 제공이 요구되지 않고 채무의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행 거절이 명백하다면. 그럼 판례상 어떤 경우에 이행 거절로 보냐면 매도인이 매매계약 체결 사실 자체를 부인해요. 매도인이 계약해놓고 매매계약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면 명백한 이행 거절에 해당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545조 정기행위와 해제 나와 있죠.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요거를 뭐라 그래요? 정기행위 그래요. 정기라는 건 정해진 기간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되는 행위예요. 예컨대 결혼식에 화환을 배달했는데 결혼식 다 끝나고 화환이 도달했다. 그럼 늦었지만 사실상 이것은 불능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기행위일 때는 당사자 일방이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상대방은 전주에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법정 해제권하고 약정 해제권 중에서 법정 해제권의 발생 원인은 뭐죠? 채무 불이행일 때 법정 해제권이 발생하죠.
약정 해제권은 당사자 간에 그냥 사유를 약정하면 돼요. 어떤 사유든 상관없어요. 합의만 되면. 예?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받은 다음에 물구나무서서 30분 있기. 난 그걸 조건으로 하겠다. 라고 약정을 하면, 근데 만약에 안 지키면 해지하겠다. 이렇게 약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채무 불이행이 중요한 법정 해제권 사유인데, 이거는 채무 불이행은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형태인데, 이행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지책. 이행을 할 수 없어서 못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불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이행 지체할 때는 같은 채무 불이행이라도 지체일 때는 반드시 최고해야 합니다. 근데 이행 불능은 가능한 상태예요? 가능하지 않은 상태예요? 가능하지 않으니까 이때는 최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최고 없이 바로 해지하는 거예요. 아, 최고가 뭔데요? 최고가? 예? 독촉하는 거예요. 독촉하는 거. 이행하라고 재촉하는 거예요. 독촉하는 거. 그쵸? 그걸 민법에서 최고 그래요. 또는 속된 말로 지랄하는 거. 그죠? 이행하라고 지랄 떨면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최고를 해야 된다. 얘는 최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 차이예요. 그러면 이행 지체가 발생하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최고를 해야 되는데, 최고는 어떻게 되냐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해야 됩니다. 정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하고,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비로소 해제의 의사 표시를 발송하고, 그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면 이 시점에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바로 계약 해제하는 게 아니고, 이행 지체가 발생했다. 지체가 발생했다. 그러면 뭐 하고요? 최고를 하고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최고를 했을 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최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촉을 한번 해주고, 그때까지 이행할 충분한 시간을 줘서 이행을 기다려보고, 이행이 없었을 때 비로소 해제권이 발생해서 해제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최고를 해야 되는데, 최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하라 그랬죠? 그런데 과다하게 최고할 수도 있나요? 과다하게 최고할 수, 너무 많게 최고를 했어요. 잔금이 5천만 원인데 1억 달라고 최고를 했단 말이죠. 이러면 최고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나눠봅니다. 진의가 잘 모르고 한 것이라면 최고로서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악의적으로 많이, 고의적으로 많이 최고했다 그러면 최고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 뒤집어서 과소 최고할 수도 있나요? 그럼 당연히 최고한 범위 내에서 효력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짧은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했다. 이건 최고로서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나치게 짧은 기간을 정했어요. 잔금 끝.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러면 상당 기간이 경과된 후에 최고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상당한 기간은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행지체일 때 언제나 최고를 요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행지체이더라도요, 최고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어떤 경우야? 그러니까 요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바로 해제할 수 있는 거. 어떤 경우? 방금 전에 봤잖아요. 채무자의 명백한 이행 거절. 또 방금 전에 본 거잖아요. 여태 뭐 봤어요?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아, 결혼식 다 끝났는데 회원 배달하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죠? 다른 팀이 들어왔는데. 그런 것들은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얘네들은 최고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도 최고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도 나오죠. 다음 중 최고가 필요 없는 경우는 이렇게 문제를 나올 수도 있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행지체와 불능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행위 거기 나와 있는데 보시면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밑에서 둘째 줄 끝에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기행위. 명백한 이행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행불능 보시면 이행불능은 급부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불능과 해제 그러면 546조 주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책임 있는 사유가 바로 귀책 사유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채무자의 귀책 사유 있고요. 반대 의무 이행 제공할 필요가 없죠. 불능이니까. 그럼 바로 해지하는 거예요. 다만 일부 이행 불능일 때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전부 해제가 당연히 가능하겠죠. 넘겨보시고 디귿 해제권을 발생시키지 않는 채무 불이행인데 부수적 채무 불이행은 원칙적으로 해제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를 유효하는 계약의 당사자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부수적 채무 불이행일 때에는 해제가 안 돼요. 예컨대 어떤 게 있냐면 임야를 매매했는데 임야를 팔았는데 매도인이 임야에 있는 분묘 2기를 이장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왜? 분묘 2기의 이장 의무는 부수적 채무예요. 주된 채무가 아니고. 해제권과 그 행사 543조입니다. 해지해제권 1항 계약 또는 법률 규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고 철회하지 못합니다. 행사 방법 형성권이니까 일방적으로 행사하지요. 소위 취하, 소위 제기로서 해제권을 행사한 후 그 소를 취하더라도 해제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해제의 의사표시가 전달된 거니까. 정기행위는 최고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그렇더라도 최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해제의 의사표시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철회 불가 보시고 불가분성이에요. 불가분성. 547조인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럿일 때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해서 하여야 한다. 두 번째,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수인인 경우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해서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한 것으로 소멸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행사의 불가분성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소멸의 불가분성이라고 해요. 자, 칠판 보시고요. 해제권자가 가불병이고 상대방이 A, B, C 여럿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제권을 행사할 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하지 말고 얘가 전원을 상대로 해제권을 행사하라는 겁니다. 누군 빠지고 안 하고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 1인에 대해서 해제권이 소멸을 하면 다른 해제권자 전부 다 소멸한다. 그럼 하려면 다 같이 하고 안 하려면 다 같이 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해제권의 불가분성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당사자가 많아지면 법률 관계가 무진장 복잡하단 말이죠. 그럼 누구는 해제하고 누구는 해제하지 않고 누구는 해제를 받고 누구는 못 받고 하면 너무 복잡하게 얽히잖아요. 그래서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 규정이에요. 해제권의 불가분성은 무슨 규정이라고요? 임의 규정. 질문할게요. 해제권자가 수인이 있는데 1인이 스스로 해제권을 포기하면 다른 해제권자의 해제권은 모두 소멸한다. 수인의 해제권자가 있는데 그중 1인이 자신의 해제권을 포기하면 다른 해제권자들의 해제권도 소멸한다. 뭔 말이냐? 그런 표정 짓지 마시고 이 갑이라는 자가 자기가 스스로 해제권을 포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 해제권 소멸하죠? 그럼 불가분성에 따라서 얘네들의 해제권도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맞는 겁니다. 얘네들은 포기 안 했는데 상관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소멸하게 되면 한 사람이 포기를 통해서 해제권이 소멸되면 다른 사람 다 같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해요? 불가분성. 다만 이것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니까 난 끝까지 해제할래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렇지만 특이하게 없는 이상 해제권은 불가분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거 이제 해제의 효과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해제의 효과.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계약상 의무에 의해서 실행된 급부는 원상 회복을 위해서 부당 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고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되었던 물건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 그래서 548조 1항을 보시니까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무슨 의무가 있다? 원상 회복 의무가 있대요. 원상 회복 의무가 있대. 해제가 되니까 원상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원위치 시키라는 거죠. 어쩌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 지금 갑의 소유 부동산을 을과 5월 1일 날 계약을 했어요. 그 다음에 6월 1일 날 을 명의로 등기가 왔어요. 6월 1일 날. 그런데 7월 1일 날 해제가 되더라. 그럼 매매 계약이 실효되는 거죠. 그럼 해제되는 요 시점,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하는 시점에 얘도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원상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원위치로 되돌려 놓으라는 거죠. 을에게 넘어간 거 얘한테 다시 돌려주고, 을이 얘한테 돌려준 거, 대금 준 거, 그거 다시 돌려주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원상 회복이죠. 그러면 결국은 7월 1일 날 해제를 했는데 지금 요 시점 5월 1일 시점으로 되돌려 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548조 1항에서 뭐라고 했냐면 해제가 되면 당사자는 각각 원상으로 원상 회복시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애시당초에 지금 갑이 소유자였고 얘가 매수인이었는데 매매 계약하고 6월 1일 날 을에게 소유권 넘어가고 갑에게는 매매 대금을 지급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해제가 됐다라고 치잔 말이에요. 그러면 넘어간 거 다 돌려주고 얘도 돌려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원상 회복이죠. 그럼 이 상태로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소급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소급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를 하게 되면 소급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상 회복하라고 했으니까 법에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반가로 1번 계약의 소급적 효력 상실입니다. 소급해서 효력이 상실하니까 이미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 미이행 채무는 어떻게 되죠? 없어지는 것이고, 그죠? 그럼 이미 이행한 것은 어떻게 해요? 기이행 채무는 밑에 있죠. 각 당사자의 원상 회복이다 그거예요. 자, 거기 미이행 채무의 소멸에서 계약 소멸의 효과는 채무 불이행을 한 당사자도 주장할 수가 있고, 두 번째,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한 을이 계약을 해제했대요. 그래놓고 을이 계약이 다시 존속함을 전제로 갑에게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청구한다. 그럼 이건 또라이죠. 지금 해제가 됐는데 그래놓고 계약이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청구한다면 갑은 계약이 을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이행을 거절할 수가 있다.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 의무입니다. 이미 이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해서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고요. 원상회복 의무는 해제의 상대방 물론이고 해제한 자도 부담하고요. 이익 반환 범위는 이익의 현존 너무나 선악을 불문하고 특별한 서의가 없는 한 받은 이익 전부입니다. 넘겨보시고 물건으로 수취한 과실, 사용이익 포함해서 반환해야 되며 금전 반환일 때에는 받은 날에 이길 그러면 틀리고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합니다. 물권의 당연 복귀 그랬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게 해제되거나 합의 해제되거나 말소 등기해야 복귀해요, 당연 복귀해요, 말소 등기 없이 당연 복귀한다. 자, 그런데 제3자의 권리 보호가 나와 있네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해제에서 많이 나오는 거. 시기적으로 지금 5월 1일 날 갑이 소유자이었고요. 매매 계약해서 6월 1일 날 을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그러면 통상적인 경우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순간 얘는 매수인은 매매 대금을 잔금을 다 완납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례는 조금 달라요. 아직 잔금 못 줘서 7월 1일 날 을이 병이라는 자로부터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돈을 빌려서 빌린 돈으로 갑에게 갚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등기를 넘겨준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병에게 돈을 빌린 을은 잔금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고 다른 데 써버렸어요. 급한 일로. 그래서 8월 1일 날 결국 을이 잔금을 못 준 거잖아요. 갑이 해제를 합니다.
그리고 9월 1일 날 을 명의의 등기가 말소가 돼요. 자, 요 시점에 그러면 해제가 되었을 때 해제 시점에 바로 소유권이 을에게 복귀하느냐 아니면 을 등기가 말소되어야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우리 판례는 무슨 논 취한다고요? 유인론 취한단 말이에요. 유인론. 유인론을 취하니까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판례에 따르면 해제가 되는 요 시점에 바로 복귀하는 거예요. 소급표로. 소급적으로 복귀하니까 갑이 소유자인 거예요, 이제. 그죠? 갑이 소유자로 쭉 온 거예요. 그러면 얘는 등기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효가 되니까 결국 말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소급표는 당사자 간에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그들끼리 원상회복하라고 얘기를 한 건데 문제는 제3자가 띡하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3자는 해제를 통해서 보호를 해야 되겠다. 따라서 548조 1항 단서 1항에서는 해제를 하게 되면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리고 단서 그러나 그것 가지고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해롭게 하지는 못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보호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보호되냐면 지금 을에게 넘어간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하죠. 소유권이라고 하는 물권이 복귀되니까 최소한 이자에게 대항할 수는 있는 자격이 있어야지만 보호되는 사람이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등기했어야 돼요. 등기. 저당권 설정 계약만 하고 등기를 안 했으면 이 사람 보호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요. 세 번째는 그 부동산에 가압류한 가압류 채권자라면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가압류 채권,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 부동산을 가압류했다는 말은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기를 통해서 공시가 되는 사람들만을 보호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단지 채권의 양수인이다 이런 사람은 보호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해당하는 자와 해당하지 않는 자 그걸 좀 보시고요. 해당하지 않는 자 보시면 등기를 갖추지 못한 사람, 또 토지 매매 해제에서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 양수인이다. 건물은 전혀 관계가 없죠. 토지와 관련이 있어야죠. 계약상 채권의 양수인, 또 계약 해제 전 계약상 채권을 양수하고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채권자, 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압류한 사람, 이런 사람은 다 보호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왼쪽은 다 보호되는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만 더요. 우리 판례는요, 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판례는 해제 이후 말소 등기 전까지 요 시점에 선의로 물건을 취득한 제3자도 보호를 해준다는 게 판례예요. 해제 후 말소 등기 전까지 선의의 제3자. 그래서 혹자는 해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선악을 불문하고 해제 이후는 선의만 보호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제3자의 선의 또는 악의 해제 전의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한다. 해제 후의 제3자는 선의만. 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551조 보십니다.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기 봐봐요. 계약을 해제한다. 해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 때문이죠. 네. 자, 예컨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매도인 측에서 계약을 해제합니다. 그러면 그 매도인이 하는 해제는 을의 채무 불이행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얘한테 손해가 발생하지요. 네. 그 손해는 해제해서 발생하는 손해예요? 채무 불이행 때문에 발생한 손해예요? 채무. 그렇죠. 채무 불이행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제하고 손해배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갑의 입장에서는 해제 안 하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어때요? 그럼 해제 안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계약을 계속 이행하라는 거죠? 네. 그럼 계약을 이행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얘한테 잔금을 받아 내겠다는 뜻이에요.
잔금은 잔금대로 받고 손해는 손해대로 청구할 수 있다. 독점이죠. 그래서 보통은 얘가 잔금 안 줘? 그래, 그럼 계약 해지하고 내가 손해배상 받을게. 그러고 끝나는데 잔금 안 주니까 매도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강제 집행해서 잔금 받아내고 그리고 내가 입은 손해도 너한테 청구할 거야 라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에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제를 꼭 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는 서로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아시겠죠? 네. 자, 552조는 한번 보셔요. 1항 보시면 해제권의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체구할 수 있고 전항의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 이거 봐봐요. 지금 얘가 해제권이 발생했죠. 근데 이놈은 이제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채무 이행하지 못한 거 아는데. 그래서 얘한테 최고를 하는 거예요. 야, 너 해제권 행사하려면 얼른 좀 해라. 나 불안해 죽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해제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를 받았잖아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했는데 얘가 해제권 행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럼 해제권은 소멸하는 겁니다. 해제권 소멸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계약은 다 이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면 해제권의 소멸과 관련해서 553조를 한번 보셔요. 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해서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가 해제권자인데 해제권 행사해야 되는데 해제권 행사하기 전에 이미 물건이 바뀌었어요. 그래놓고 해제권을 행사해서 돌려준다 그러면은 원래 물건대로 돌려줘야지 그 바뀐 물건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건을 훼손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약법 총칙까지 봤고요. 다음 주에 우리 각칙으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